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알파고가 던진 어떤 충격에 좀 크게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다 보니 뭐 AI니 인공지능이니 뭐니 우리는 잘 익숙하지도 않은 낱말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 사회, 지능정보사회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 이런 말들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겁이 나긴 하지만요. 겁을 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래부의 최양희 장관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아니,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말만 들어도 무서운 쓰나미라는 말까지 써가며 지능정보사회가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쓰나미라는 말은 이제 네. 세계 경제 포럼 슈밥이 작년에 한 얘기인데 네네네. 사실 어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알면 좋을지 일단 장관님께서 개괄적으로 네. 강연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관의 강의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올해 다가오는 올해는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준비를 하면은 전혀 어려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그것이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저희는 지능정보기술이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용, 의미, 영향,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가를 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영화 속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린애 로봇이 가정에서 잘 부모랑 지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는 이 자율주행차는 이미 영화에서 많이 여러 군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비서들은 이제 영화에서 사람을 대체하고 소프트웨어가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화 속에만 있을까요? 실제로 현재 세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만든 감성 로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퍼가 되겠죠. 이거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판매가 되자마자 아주 매진이 되었던 그러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만든 무인 자동차의 플랫폼, 무인 자동차 기술은 이제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올해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세계 가전쇼가 가전쇼가 아니라 자동차 쇼가 될 정도로 모든 자동차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아마존이 만든 알렉사라는 가상 비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서가 사람이 아니고 뭐 스피커라든가 책상 위에 있는 기계가 소프트웨어로 비서 역할을 해주고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그런 제품이 이미 등장하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미 SK텔레콤이라든가 네이버 등에서 이와 같은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 이제 요소 기술을 개발해서 시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4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4차라는 것은 1차, 2차, 3차가 미리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보면은 1차는 전기기관이 나타났습니다. 전기기관이 나타나서 뭐가 어떻게 됐죠?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2차는 뭐였죠? 전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였죠? 호롱불, 촛불이 전기로 바뀌었습니다.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을 했습니다. 타이프라이터와 예를 들어서 계산기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바뀌고 문자를 보내고 한 것이 편지가 아니라 인터넷이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1, 2, 3차를 다 보면은 기술이 등장을 했고 이 기술이 산업화가 되었고 이것이 사회 전체를 바꾼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전기기관, 전기,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기술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저희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막대한 데이터가 결합이 되어서 이 지능과 정보가 결합한 지능정보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뭐 휴대폰 많이 쓰고 검색도 하고 자동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거기에 내비도 쓰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많은 정보들이,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되고 유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았을 때 우리가 빅데이터라 그러겠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잘 저장을 하고 제대로 잘 분석을 하고 거기서 좋은 훌륭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지능, 똑똑함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활용하여서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때에 따라서는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정보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오게 되고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타날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나타날 사회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지능정보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능정보 기술이 어떻게 기존의 산업이랑 결합을 해서 이 산업을 바꾸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죠. 자동차는 그냥 운전만 했는데 여기다가 뭐 도로 정보 데이터라든가 지도라든가 이 운전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합해서 넣게 되면은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길을 찾아가 그렇게 되죠. 즉 똑똑한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는 이거 봐라. 자동차를 내가 만들어 팔았는데 갑자기 컴퓨터 회사가 들어와서 또는 지도 회사가 들어와서 내 거를 뺏어가네. 산업이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의 산업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변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의료를 보면은 의료는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서 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처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머리에 든 지식과 병원에 있는 그 시설만 가지고 진료를 했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비슷한 환자의 데이터라든가 의료 처방 데이터를 다 모아서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머리에 든 것보다 100배, 100만 배 똑똑함이 거기에 널려 있는 거가 되겠죠. 그것을 결합을 하면은 정밀 의료가 되고 맞춤형 의료가 되고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 쪽을 보시면은 이 인공지능, 지능 정보는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자동화를 가지고 옵니다. 일을 이제 반복적인 일은 사람이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다 해줍니다. 뭐 서류 정리를 한다거나 뭐 번역을 한다거나 제조에서도 단순하게 자동차 조립한다거나 이런 것은 로봇과 소프트웨어가 다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자동화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 또는 일감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그 우려가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계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등장을 해서 이제 마차를 바꾸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려하는 것이 뭐겠어요? 마부라는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생겼죠. 그럼 자동차가 생김으로써 여행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숙박업이라는 것이 생기고 거기 관광이라는 새로운 것이 아주 활성화가 됩니다. 즉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그러한 업무가 확대되고 사회가 그쪽으로 또 새로운 경지를 이제 탐험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노동 시간 중에 반은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총 노동 시간의 반은 기계나 로봇이나 소프트웨어나 지능정보 기술이 대체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100명이 고용하던 회사는 이제 50명이면 되겠구나. 50명은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해마다 우리나라의 주당 노동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40몇 시간 일하는데 2030년 되면은 이제 20몇 시간 일하면 되겠구나. 월급은 똑같이 받고. 그러면은 일자리는 안 없어지고 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 여가도 많아지고 이러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2030년에 가장 유망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여가 컨설턴트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한 반의 노동 시간이 기계로 대체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100% 그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몇 개나 있느냐 봤더니 그건 0.3%뿐이 안 된다. 그렇지만
전체 일의 20% 이상을 기계가 대체하는 직업은 약 86%로 나올 정도로 많은 직업이 영향은 받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이 이제 지능화가 되면은 고용 구조도 바뀌고 사회 구조도 바뀌고 경쟁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자리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여기서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또 탄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기술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중심 지능 정보 사회가 다가오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우리나라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 많습니다. IT 기업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신회사, 전자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서비스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들이 즐비합니다. 그다음에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죠. 새로운 기계 나오면 써보고 코멘트를 하고 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의견을 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 학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글로벌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뭐 정부도 저도 정부의 일원입니다만 정부도 이런 여러분들과 협력을 해서 하나하나가 국민 중심, 인간 중심으로 해서 미래 사회가 우리에게 부정적이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능정보 사회 종합 대책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개발 계획, 투자 계획도 촘촘하게 개발을 했고 제가 있는 미래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있기 때문에 고용부, 또 군대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뭐 이런 모든 부처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잘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미래 사회 반드시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오십시오. 네. 네. 아,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초등학생들이 있어서요. 좀 표정을 좀 보고 있었어요. 네. 사실 그 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가 바로 저 친구들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보고 있었는데 아직은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예, 짓고 있긴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 친구들이 사는 사회가 좀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네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보의학의 권위자, 대표적인 융합 인재, 상상도 못할 미래의학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의 김주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헬스 아바타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무슨 SF 영화 같은 느낌이네요. 헬스 아바타는 나의 디지털 의료 분신이 돼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기 어렵지만 그런 것도 다 해결해주고 돌봐주고 해서 개개인을 돌보는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그 얘기도 또 자세히 무슨 뭐 알아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웃고 그러세요. 저 다 알아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도 물리학, 수학, 전자공학 이 세 가지 분야를 섭렵한 융합 인재십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박형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수학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수학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것도 되죠. 그것도 됩니까? 되죠. 그러면 네. 아니 뭐 이세돌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바둑하고 관계없는 엉뚱한 뭐 딥러닝 같은 게 결합되는 것처럼 네. 상이한 영역들의 결합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여러 분야 자기가 보지 못한 영역까지도 같이 뭐 묶는 힘이 이런 그 수학적 사고의 힘이라서 특히 우리 요즘 뭐 수학 포기하는 수포자들이 늘어난다는데 그렇죠, 네. 이대로 두면 큰일 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어서 나왔습니다. 옆에 수포자 한번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제 제가 오늘 확실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수학을 또 배워야 된다는 사실 놀랍네요. 네,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네요. 예. 저렇게 화나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그래요? 네,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 융합 인재신데
지금은 어떤 공학이나 이과 쪽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분은 정말 특이한 분입니다. 철학을 공부하시고 음악가로 활동하다가 역사를 저술하신 후에 지금은 과학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원종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이름이 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네. 이제 한 1,700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 반 정도에서. 거의 2천만 다 돼가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과학은 좋아했는데 네. 수포자다 보니까 과학자는 될 수 없고 과학 팬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저 같은 사람에게 과학을 전하면 굉장히 좋아할 사람이 많은데 그 방법이 참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혹시 저 문지방 족지골 골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의학 용어일 수 있지만요. 문지방을 건너다가 발가락 뼈가 걸려서 부러지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네. 대부분 여러분이 과학 앞에서 그런 상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방을 낮추고 발가락 뼈가 안 부러지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 과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유망한 새로운 직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또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개그맨 황인희 씨인데 저분은 잠깐 왜 비웃죠? 아니, 그러니까 저분은 뭐 재밌기만 한 분 아니냐라고 네. 하시지만 사실은 뭐 전 개인적으로 친한 분인데 정치적으로 어떤 관심이나 상식도 많으시고 그에 맞춰서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공부 중이기도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좀. 여러분 황인희 씨 박수로 환영을 해주세요. 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토론하러 나온다고 해서 어제 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생소한 느낌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서 어쨌든 뭐 시청자의 그 수준에 맞게 제가 많은 질문도 좀 드리고요. 오늘 많은 지식을 좀 얻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하고 눈높이는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가장 맞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지능정보사회, 저희는 아직 용어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이 말에 대해서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저기 장관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기 머리에 확 안 들어오시죠? 이게 한 번에 들어오기 쉽지가 않죠. 몇몇 분은 너는 왜 모르냐라는 표정을 짓으시거든요. 네, 초등학생이 가장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네요. 네.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김정 교수님, 4차 산업혁명, 의료계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료계 전체를 바꿀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의료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새로운 의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유전자 분석 같은 게 들어오면서 요즘 의사들도 모르는 영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걱정들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시키면 앱으로 시키면 그 우리가 안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뭐 신호가 네. 가고 네. 그 디지털 근데 좀 이따 집에 오죠. 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상 세계와 실물 세계의 만남이거든요. 이렇게 그 두 개를 만나놨더니 갑자기 뭐 공장에서 뭐 로봇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고 인공지능은 저 바깥에 있는데 두 개가 연결되니까 지가 알아서 하니까 뭐 생산성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어떤 폭발적인 생산성의 증대 이게 본질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 상이한 영역들이 만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현하는데 그 문제들을 그 하나의 전문성으로 해결이 안 되니 여러 가지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들이 그런 연결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학이 연결의 언어가 될 것이다. 서로 다른 두 분야의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영어하고 한국말 하는 것처럼 이게 대화가 안 되는데 그거를 같은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언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원종우 대표께서 보시는 4차 산업혁명. 일단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 수포자로서 암담하기만 한데요. 우리가 말로써 수학을 뭐 해야 되는 건 아닐 테니 그나마 좀 안심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결국 진행하는 방향은 우리 삶과 생활과 심지어는 존재와 가치까지도 디지털화되고 그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섞여 들어가는 그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이 아닐까. 근데 여기가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이. 그래서 뭐 우리는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게임이 현실 속에서 들어와서 게임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테크놀로지는 이미 거의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이나 우리 뭐 직업이나 혹은 우리가 가치를 두는 어떤 의미를 두는 것들까지도 바꿔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잠시 이 세 분에게 여쭤본 것만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낱말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거 우리가 꼭 해야 되나요? 네, 안 하면 안 되나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건 자연히 흘러가면서 이것이 도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그렇죠. 전 세계를 연결하고 많은 정보가 흘러다니게 하면서 편리함을 가져다 줬는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거기에 똑똑함을 부과를 했다는 거죠. 그 스마트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만이 할 수 있던 것을 기계나 소프트웨어나 로봇이 할 수 있게 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알파고가 제일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바둑으로 봐서는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닙니다. 바둑을 두는 방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패러다임적 변환을 이제 가져온 것이 되겠고 바둑이 새로운 이제 지평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 똑똑함과 정보를 결합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가 굉장히 신나는 일이 될 것 같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요? 네, 많은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많은 거기에 요소들이 공짜로 널려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뭐가 공짜로 거기에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뭐 공짜 소프트웨어, 되게 좋아하는데. 뭐 예. 소프트웨어라든가 무슨 뭐 공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도 관심이 있으면 그걸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자기가 결합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넣으면은 큰 어떤 그 가치를 만들 수가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똑똑한 개인들이 많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정말 그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막을 수는 없죠. 그런가요? 진화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잘못한 거군요. 네. 이게 어떻게 좀 설명을 저희를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좋은 일이죠. 진화 얘기를 꺼냈으니까 진화를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을 좀 혼동하시거든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컴퓨터 정보통신이 뭐가 다르냐. 즉 예전에 3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혈액 안에서 원래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걸 잘 만드는 회사, 그걸 최고로 만드는 지역이 강한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생산에서부터 순환, 혈액 순환이라는 전체를 지배하는 신경계통과 혈관과 뭐 그것을 씻어내는 콩팥과 심장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순환계 전체가 하나의 산업체계를 이뤄내고 이런 식으로 진화해 갈 것이거든요. 좀 더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제가 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있잖아요. 여행도 하고 싶고 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근데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시간이 반쯤으로 줄면서도 수입은 비슷하다면 우리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 그게 뭐 음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파격적인 생산성의 증대가 그리고 적당한 부의 재분배만 이루어진다면 각자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 또는 창조적인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이 하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영상이 그 해외 선진국들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먼저 한 발 더 4차 산업혁명을 일부 이뤄나가고 있는 국가들, 과연 어떤 면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숨가쁜 변화를 겪고 있는 인류.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세상에 없던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 사회를 가장 먼저 대비한 나라 독일. 2011년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에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을 투입해 자동화된 공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이 놀라운 이유 또 하나. Neben den viele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n aus der Region, dass es halt auch darauf ankommt, dass ein Bundesland, dass eine Region, dass die Menschen in einer Region hinter diesen Innovationen stehen. 독일은 일찍부터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사회를 고민해왔습니다. Wir werden da gleich mitgeschult und hatten lange Schulungen bekommen
und wir steigen da gleich mit ein, sobald sich irgendwas verändert und wir entwickeln uns gleich mit der Technologie gleich weiter. 기계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와의 공존 공생은 인류가 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이제 인간이 하던 거의 모든 일을 기계가 대신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선두주자 미국. Today's DIY is tomorrow's made in America.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1인 메이커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메이크업 페어는 메이커들의 천국입니다. I wrote all of the code for it myself. 메이커를 위한 천국은 또 있습니다. 지역마다 설치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누구나 쉽게 최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누구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Oh, there is no Industry 4.0 without the maker movement. Because the maker movement is making the people that industry needs. 한 명의 메이커가 하나의 스타트업이 되고 하나의 스타트업이 혁신을 만드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세계 최초의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 역시 시작은 한 명의 메이커였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혁신이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이 4차 산업혁명은 뭐 우리가 안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단어를 걸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각자의 플랜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 중국의 그 스마트폰 제조업체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단계적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직원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선언까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네, 뭐 특히 이제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공장을 가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미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데 이제 스마트폰도 거의 비슷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공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이제 일자리가 자꾸 외국으로 나갑니다. 공장을 싼 임금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다가 로봇이 대체하고 3D 뭐 프린터 이런 걸 하면은 그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나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공장을 다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고급 일자리가 다시 생기고 이제 우리나라로 휴게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뭐 폭스콘이다, 뭐 미국이다 이런 데가 새로운 전략을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 다시 자국으로 들어오면 이 세수 확보 같은 거에도 좀 용이한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좋은 일자리 생기고.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옆에 계신 원종호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요. 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도 4차 많이 했고요. 산업혁명에 되게 적합한 인재이신 거 아닙니까? 일단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상황을. 왜냐하면 일단 어렵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어떻게 느끼면 되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20세기에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21세기가 되면 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만화책에 나오고 뭐 신문에 나왔던 뭐 달에 소풍 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무인자동차 생기고 근데 21세기가 됐어도 그런 날이 안 왔었어요,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저는 화성에 수학여행 갈 줄 알았거든요. 네, 저희 다 그렇게 봤잖아요. 네네. 똑같은 세상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건 참 시시한 거였구나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꿈꿨던 21세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다.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물론 달의 소풍은 못 가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컴퓨터와 디지털 이런 중심으로 저는 이제 가상현실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보고요. 이런 좀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가 되게 요즘 표현으로 신박하게 즐길 수 있는 21세기가 이제부터 온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 쪽이 더 크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재밌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학을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 약간 오해인데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은 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잊어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또 그 지능정보사회의 문제 해결사가 수학이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알파고를 만들었던 드미스 하사비스가 알파고 성공하고 나서 돌아가서 이 기자 인터뷰하면서 다음번 뭐 하고 싶으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네.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기후변화 문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기후변화. 엉뚱한 이 바둑에서 기후변화로. 이 사람이 참 광폭이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기후 데이터,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일 때 어떻게 이 온갖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이거를 알파고 분석하듯이 자기가 기계학습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기술로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각만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아까 우리 원정호 대표께서 아주 기대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약간 그 대상과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랑. 예. 과연 진짜 현실에 그게 가능한지 좀 이것도 좀 궁금한 면이 좀 있어요. 요새 많이 힘들어요? 네. 차라리 그냥 인공지능이라도 이럴 바에야. 네. 진짜. 같이 힘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딜 빠져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2대2 인공지능이랑 소개팅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가장 오래된 주제죠. 사실 그렇죠, SF에서 사람과 기계가 애정을 나누는 건 가장 오래된 주제고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연애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신경 써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의외로 귀찮고 힘든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저는 가장 관심 가는 기능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끌 수 있는 기능이. 그렇죠. 리모컨 기능. 정말 한 10년쯤 지나서요. 미래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어떤 시대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뭐 너튜브 같은 데서 옛날 영상이라고 우리의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옛날 사람들은 로봇하고 살아가는 게 신기했나 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게 비웃을 수도 있겠다 저희가 생각이 쓰고 들더라고요. 있는 스마트폰, 야, 어떻게 이런 걸 쓰고 다녔대니?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있었다며 이런 말도 나오고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사고를 안 일으키거든요. 절대 날 수가 없죠. 얘네들 되게 무식했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사람이 뭘 믿고 운전을 했대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고 안 나니까. 옛날 같으면 차를 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맨날 수리하잖아요. 네. 수리가 안 한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 우리가 갖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뒤면은 걔네들은 차도 고장 나고 그랬다며 이런 말 할 거예요. 되게 무섭다.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미래의 사회, 이런 정보 사회를 얘기할 때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실 의학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헬스 아바타,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뭔가요?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환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공지능, 왓슨 뭐 이런 건 의사가 하는 일을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사실은 환자분들이 더 답답하거든요. 의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비서가 하나 생겨서, 나의 비서가 생겨서 이 비서가 스마트폰이고요. 스마트폰에 내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고 유전자 데이터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다른 것에 대리 역할을 해서 이 대리자가 의사랑 상대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뭐 수술을 받거나 이럴 때는 입원을 해야겠지만 아닐 때는 오히려 의료계에서 의료 시스템과 내가 접촉할 일이 있는데 내가 아플 때 그때 많은 일을 대신해주는 나의 대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대리자는 뭐 컴퓨터인가요? 스마트폰이에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뭐 의사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내가 잠이 안 온다, 수면제를 먹겠다. 근데 과연 이걸 먹었을 때 잠이 올 건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다른 효과는 없을까? 그러면은 아바타한테 먹여보는 거예요. 미리 테스트를 해요. 네, 그럼 아바타가 잠이 든다, 얼마큼 숙면을 하는가를 보고 안심하고 먹고 해봤더니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럼 그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는 자기를 대신해서 모든 의료나 건강에 관한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럼 그때 우린 몇 살까지 살게 됩니까? 사람의 수명은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뭐 그냥 지금처럼 가만 놔두면 다 120살까지는 살겠다고 얘기를 하죠. 120살? 아마 우리 진행자께서 가만 계시면 한 130살까지는 사실 겁니다.
현재처럼 유지만 하시면 90년 남았네요. 네.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90년. 나이 너무 내린 거 아니에요?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87년 남았습니다. 좀 놀라운 게 네.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 마음의 치료 이런 것도 좀 가능을 한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신의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서로만 대화를 한다거나. 근데 그 로봇 앤 프랭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약간 치매가 오신 미국의 노인이 진짜 혼자 사시는데 이제 자식들이 같이 있길 바라지만 이제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로봇을 보내줘요. 이 로봇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뭐 대화도 되거니와 일도 해주고 또 로봇은 뭐 혼자 놀러 나간다거나 아버지를 놔두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딸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이 아버지가 로봇하고 둘이 지내려고 그러고 굉장히 친해지고 그래서 치매도 나아지고 에너지도 되찾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또 노인들, 치매 노인들,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서포트들도 아마 굉장히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기대가 보면 애완동물도 그러면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그것은 이미 일본에서 제품이 오래전에 나와서 많이 팔린 사례가 있고 제가 이제 약간 조크로 말씀드리면은 혼자 사시는 노인, 심심하시고 여가 많은 노인한테 이제 반려동물도 키우기 어렵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소 로봇을 사드리는 겁니다. 청소 로봇이요? 네, 집안에 그러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뭐 냉장고 보고 얘야 그러지 않죠. 청소 로봇 보고는 대부분이 얘야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얘 왜 저리로 가니? 이리로 와서 여기 맞아, 닦아야지. 맞아요. 예, 청소 맞아요. 로봇을 꼭 대화를 하는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얘는 목소리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임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청소 로봇을 사드리면은 굉장히 소일거리도 되고 또 재밌어 하시고 또 귀찮게도 안 하니까. 이거 공감대가 너무 되는 게 저도 이제 로봇 청소기 쓰거든요. 그럼 집에서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막 잘못 가잖아요. 야, 저거 왜 안 주워가? 이거 하거든요, 진짜. 왼쪽. 예. 카페트에서 그렇게 너무 멈춰 있으면 안 되지. 이런 걸 해요, 진짜 제가. 그냥 어제 말 못 알아듣는데. 예. 그 사람 대하듯이 대하고. 상태가 심각하죠. 아니, 하긴 뭐. 치료가 필요한데요. 배가 심각하다. 근데 우리나라가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2016년 초에 스위스의 UBS 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응 정도가 25위로 우리보다는 교육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체코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네, 뭐 그거는 잘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평가를 할 때 내용을 한 네 가지인가 이렇게 분야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것을 이제 평균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기술. 그럼 한국은 세계에서 뭐 6등, 7등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5등은 아니고요. 네네. 근데 뭐 거기 보면 교육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아까 말씀하신 법 체계, 사회 준비 이런 것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편차가 많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을 하려면은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교육도 잘 해야 되고 노동도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사회적 법제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지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전반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혁신이 좀 앞서가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대단한 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재난 로봇 대회, 미국에서 열렸던 대회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순위가 밀릴 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당당히 다른 여러 유수의 나라를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기 때문에 빨리 적응해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뭐 25위라는 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한다라는 게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을 보면 다른 나라의 좋은 기업들이 여기가 길이다라고 제시를 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걸 빨리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제시한 적은 없지만 이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건가요?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이제 동이 났죠. 그렇습니까? 네. 이제 다 하다가 보니까 저희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남도 또 저희처럼 팔로우를 하니까 팔로우끼리 경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동이 나서 거기에서 더 이상 뭐를 이제 광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라 해도 저희가 이제 뭘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퍼스트 무버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패스트 팔로우는 이제 성공한 걸로 따라하면은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작은데 퍼스트 무버는 될지 안 될지 캐보는 거기 때문에 한 10번 했을 때 한 번 성공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퍼스트 무버가 나가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박수 좀 쳐주고 격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다 성공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실패가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부추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 추격형이 더 이상 이제 좋은 방안이 아닌 게요. 이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가 플랫폼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과실까지 이제는 독점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당히 따라가면서도 과실을 또 공유할 수 있었는데 그 모델이 아마 앞으로는 힘들 거라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저희가 지금 또 많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 지능 정보 기술 또 먼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세계 각국의 재난 구조 로봇이 자웅을 겨루는 로봇 올림픽입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곳. 능숙하게 운전을 하는 이 로봇은 강력한 우승 후보 미국의 아틀라스. 아틀라스와 결승전을 치를 로봇은 바로 대한민국의 휴보입니다. 전동 드릴로 벽에 구멍을 내고 콘센트 구멍에 코드를 꽂는 정밀한 미션. 긴장된 순간 우승자는 대한민국의 휴보입니다. 휴보의 우승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국산 로봇 플랫폼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로봇계의 어린 왕자 똘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존 로봇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융합한 새로운 로봇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의 기술은 어떤 한 분야의 기술만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엔 다 융합돼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고 로봇이 그 대표적인 예겠죠. 기술 융합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멋진 사례. 국내 기술로 개발해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 자동차 위에 실린 것은 다름 아닌 무인 드론입니다. 이번에 이륙하는 거죠, 오바? 미리 입력한 좌표에서 정확히 멈춰서는 무인 자동차. 그리고 누구의 조종도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드론. 마침내 무인 배달 성공. 사람이 뭐 조종하는 것도 아닌데 좌표를 입력해가지고 자동으로 무인기가 날아와서 원하는 곳에 도착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을 대체할 기술들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환자에게 꼭 맞는 최적의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는 인공지능 의사 왓슨. 집 밖에서도 가전 제품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물 인터넷. 한국의 메이커와 스타트업들은 세계 최고가 될 날을 꿈꾸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래지능정보사회는 바로 이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황현희 씨께서 얘기하셨던 그 장면이 나오네요. 제 이름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휴보네요. 네. 어떻게 다시 보니 더 뿌듯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저런 거 보면 제일도 아닌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우리나라가 어디 나와서 항상 이겼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라가 또 일본 로봇을 다 제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그래요. 예, 우린 또
그 나라 그런 거 이기는 있죠. 좋아하잖아요. 예. 그 일본의 올림픽 나가도 로봇 마찬가지잖아요. 기술을 네. 정말 오랫동안 자기네들 로봇을 1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1등을 한 거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속이 시원하네요. 아니 농담입니다. 네, 장관님. 지능정보기술이 이렇게 1등하는 기술이 많습니다. 지금 재난 로봇도 했지만은 뭐 사이버로 이제 그 해킹 대회 또는 해킹 방어 대회에 나가서도 1등한 사례들이 있고 요즘 그것도 작년이었죠. 라스베가스 그 올림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도 1등을 했고 뭐 또 이번에 CES라는 그 전자 쇼에 가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데 한국 기업이 뽑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가서 뭐 약 200개의 상을 쓸어 담는 그런 대단한 이제 인공지능 분야라든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이제 기술 개발을 먼저 투입을 하고 산업에 이것을 이제 적용을 시킨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도 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공공수요, 뭐 지금 재난이라든가 안전, 국방, 교육, 의료 이런 분야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해서 이것이 괜찮다라고 보이면 이제 대량으로 전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동시에 법 제도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법 제도가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예 없는 게 좋은지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제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게 복지나 이런 그 삶의 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CES 갔더니 알렉사가 정말 점령했다시피 온갖 군데 들어있더군요. 불 좀 꺼, 그럼 불 끄고 뭐 하잖아요. 차 시동 걸어줘, 걸고 말도 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됩니까? 네, 이게 이미 그 단계 갔더군요. 근데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은 그게 신기해서 하는 정도지만 몸이 지체 부자, 그러니까 몸이 좀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게 거의 그 삶의 질을 정말 한 100배쯤 올리는 거거든요. 진짜 맞죠. 예. 그 자기가 제한된 공간에 있는데도 불도 끌 수 있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차를 탈 수도 있고 차 시동을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어떤 복지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것에 이 지능 정보가 저는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무궁무진하네요. 네, 어떻게 어떤 생각에 어떤 것을 접목시키냐에 따라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기도 하네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방금 얘기하시는 상황도 그렇고 좀 전에 언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일단 그 수집하고 있는 그 모 데이터군이 많아야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데이터를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저기 발표에서 자원이라고 아예 부르신 모양이에요. 금광입니다. 금광. 금광입니까? 서부 개척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데이터는 잘 안 나눠줍니다. 어떤 회사가 뭐 의료 데이터를 모았다. 어떤 회사가 뭐 무슨 SNS 데이터를 모았다. 어떤 회사가 교통 정보를 모았다. 그럼 남한테 잘 안 줍니다. 사실 이걸 좀 거래할 수 있는 걸 터서 큰 데이터의 바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유통시키고 거래시키고 적절한 가격에 상호 이제 그 어떤 지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그것이 잘 형성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잘 만든다면은 훨씬 새로운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근데 그거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또 결부가 되겠네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비 데이터 같은 거를 다 올리면은 내 차가 어디에 다녔는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몇 시에 어디를 가서 뭐 그렇죠.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가끔 겁니다. 차 있을 때 뭐 여자친구가 옆에 있다고 그러면 최근 검색지 무조건 지워놔야지. 이거 잘못 들어가다가 최근 검색지가 딱 뜨는 순간 어디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생활을 하시길래? 아니 별게 아닌데도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석준 씨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 방어를 지금 하시군요. 저는 그래서 내비를 잘 안 써요. 사생활과 개인 정보 이 프라이버시하고 이 편리함을 어떻게 보면 공존하기 힘들고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한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남의 정보도 모르고 내 정보도 안 알려주겠다. 그러면 이제 불편하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지금 여기서 뭐 등등의 그 편리함을 아무래도 그러면 결국 손해 보는 거죠. 한계들이 있는 게 어차피 CCTV 다 찍히고 계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블랙박스니 CCTV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 저는 이제 과학자나 SF 쪽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지만 이분들 중에 오히려 옛날 피처폰 얼리 어답터는커녕 2G 피처폰을 쓰시는 분들이 이거요? 있어요. 폴더폰. 그렇죠, 네.
제가 아직도 쓰고 계시는군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2개가 있습니다. 아, 이름 또 얘기가 다르지만요. 교수님 나쁜 일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좋은 일 할 때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의료 데이터가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의학의 인공지능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고 의학 빅데이터 얘기라고 저희도 그런 데를 많이 다니는데 의료의 데이터의 한계 중에 하나가 인간은 다 합쳐도 70억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치가 않아. 사실은 다 모아도 그걸 모을 수도 없지만 70억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의료가 우리가 갖는 그 질병의 종류나 증상의 종류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작은 숫자죠. 왜냐하면 병의 종류가 뭐 몇만 가지고 뭐 그것도 나이, 성별 나누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 뭐 저희 주된 연구 분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같이 가야 되는 측면. 그다음에 의료는 또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데이터를 얻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평소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특히 의학에서는 더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좀 좋은 측면에 관해서 저희가 또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데이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네. 이건 정말 선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희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측면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으니 이제는 좀 두려운 측면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황현희 씨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6명 가운데 인공지능이 아주 발달을 하면 아니죠. 하더라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없죠. 아, 그래요? 여기 다 없어집니까? 제가 봤을 때 방청객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 같아요. 카메라 촬영 감독이 물론이고요. 네. 예, 무슨 방송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목소리만 잘 이제 더 자연스럽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 가장 좀 제가 봤을 때 유지를 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그나마. 네, 뭐 이런 생각. 왜냐하면 관리자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한석준 씨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벌써 로봇 같은데. 다른 로봇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래가 오면 과연 내 직업은 안전할 것인가 얘기를.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생 다모작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은 뺏길 거니까 딴 직업을 준비해라. 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지금까지는 모든 분들이 한 직업만 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가를 즐기시는 건데 또 거기서 나가면 한 직업을 끝내고 다시 다른 직업으로 이모작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동시에 다모작을 하는 시대로 바뀔 거다. 그래서 80%는 MC를 하시고 10%는 뭐 무슨 여행 가이드를 하시고 5%는 책을 쓰시고 뭐 이런 5%는 뭐 식당 운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캐리어를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모델이 될 거다. 굉장히 유연한 노동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신난다라기보다는 지금 익숙해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요새 기사를 나오는 거를 좀 중심적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뺏기실 분 중에 하나세요. 의료계가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라는 건 생로병사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면 그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긴 하지만 결국은 다른 병에 걸리고 또 다른 문제를 겪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의료라는 것은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고요. 의사가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을 대체할 거예요. 한 80%는 대체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를 대체하는 건 하지만 대체 가능한 부분은 대체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오래 살수록 문제가 더 많아지거든요. 오히려 건강할수록.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사람의 생로병사는 영원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의료 산업 자체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현재 상황이 달라질 뿐이지 의학은 계속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직업도 많이 없어지고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로봇가 대체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던 일하는 시간이 줄던 할 텐데 그러다 보니 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사실 모든 산업혁명의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죠.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노동 강도가 줄어들고 임금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기겠지만 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일을 안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랬을 때 그 기계를 통해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일을 적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 기본소득의 형태가 됐던 지불하지 않으면 사실 소비가 발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돈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네.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그런 변화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런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과격한 생각이라고 여겼지만 네네. 앞으로는 그게 훨씬 더 좀 진지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사회가 변해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실예로 1차 산업혁명 때도 그 몇몇 노동자들이 증기기관을 부시는 일도 있었고. 그렇죠. 막 이런 일도 빈번하게 생겼던 건데. 네, 그렇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좀 시청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도 하여금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안심을 시켜주는 이런 좀 장치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곧. 이런 거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는 이쪽에서 질문이 올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질문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랑 합이 잘 맞아서요. 네,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뭐 스위스라든가 핀란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노동 구조가 바뀌고 고용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양극화가 된다.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뭐 실업급여로 할 것인가, 뭐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어디서 자원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의가 아주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정치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모두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4차 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네거티브한 면에 대해서 자세한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토론과 합의가 그렇습니다. 좀 있어야겠죠. 네.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저희 방청객 분들도 아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 혹시 얘기를 함께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좀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네, 앞에 계신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성효정이라고 하고요. 네. 요즘 신조어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에 문과생으로 현재 문과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네. 지금 태어난 초등학생들이나 뭐 21세기 학생들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지만 저희 같은 세대들은 사실 주입식이나 혹은 암기식 교육의 세대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취업이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인데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문과생들 혹은 뭐 취업을 준비하는 20대들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네. 현실적인 진짜 거의 분노 섞인 항의의 질문인데 빨리 이거 어느 대안- 분께서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문과생 중에 하나가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우물을 안 판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저 때만 해도 한우물을 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저는 그걸 안 믿었어요. 일단 안 믿었고 그 말을.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일단 적응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쌓았던 뭐 영어라든가 이런 스펙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사실 AI라든가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가 되는 그런 영역이 될 거거든요. 적어도 한 5년, 10년 내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제 직업이 없어지면 뭐 음악을 해도 되고, 그게 안 되면 역사책을 써도 되고 이런 사람이 본의 아니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들을 발전시켜서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으로 살 것이냐. 이게 지금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모호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직업 선택 안 했잖아요. 선택한 우리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자, 방금 그 시간이 많이 남았다. 아직 교육 체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초등학생들도 옆에 있는데 혹시 초등학생 질문 있어요? 어이구 번쩍 드셨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태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장서환입니다. 6학년. 이제 중학교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지금 이제 6학년. 6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그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라서 제가 그 코딩 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코딩 교육이 정답도 없고 그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제가 만들 수 있어서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떠든 학생들이나 뭐 지각한 학생들도 그 종이에 적는 대신에
뭐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제가 만든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지내고 싶은데, 근데 나중에 앞으로 그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그냥 저는 놀기만 하면 안 되나요? 왠지 우리 우리 장성환 군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황현희 씨는? 근데 그거 만들고 놀고 먹으면 돼요. 아, 그래요? 대신 만들어야죠. 예. 네. 지금은 자기가 재미있고 학생들이랑 관심 있는 걸 만드시죠.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걸 쭉 하시다 보면 어른들도 관심 있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만드시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그건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죠. 누군가 관심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놀고 먹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 장성환 군의 질문이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재밌어서 그러고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재밌는 게 신기루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코딩을 제가 보는 관점은 마치 음악이나 미술이 예전에는 그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 언어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출구. 네. 근데 코딩이 결국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고 출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음악이나 미술이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대학생께서는 어떤 직업을 내가 구해야 되냐 고민이었는데 초등학생 친구는 이미 나는 놀아도 되지 않느냐가 고민. 그게 지향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예, 노는 거.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준 것 같아요. 네. 아니 일단 우리 대학생과 초등학생 한 7, 8살 차이 나는데도 생각이 저렇게 다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나이가 있으시면 한 30, 40대 분들 중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부천의 정명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범 선생님이시네요, 선생님. 네. 저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셋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또 저희 학생들 가르칠 때 최근에 이제 가장 난감한 질문을 하나 받았던 것이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앞으로 직업들이 뭐가 없어질지 그것도 막연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지도 막연한 상황인데 너 이 일을 해라라고 딱 지정을 해주는 말씀 못 게 하시겠죠. 섣부른 판단으로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기도 하고 또 아까 이제 문송한 학생들에게도 제가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지식 교육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쳐 오던 학교 문화가 이제는 다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계에서의 어떤 방향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지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장관님들 보시기엔 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교육부 장관님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가 이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만들 때 기술 이외의 분야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획일화된 교육제도, 교육 과정도 획일화가 돼 있지만은 교육 내용, 교육 시스템도 획일화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년 다녀라, 중학교 몇 년 다녀라, 그렇죠. 몇 학점을 들어라, 그래야 졸업을 한다, 뭐 학점을 얼마를 받아야 진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너무나 우리나라는 학생 개개인 또는 수업자 개개인의 어떤 취미나 능력과 희망에 이제 좀 배반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춤형으로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잘 푸는 그 학생이 아니라 아까 우리 초등학생 말했는데 문제를 잘 만드는 학생, 정답이 있는 교육이 아니라 정답이 없는 교육,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지능정보가 어떻게 투입이 될 건가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같은 데서 진로 탐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학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학년에 전 과정에서 골고루 일어나야 된다고 저희는 또 보고 있는 거죠. 또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중을 차지하고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되고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 아이들의 손에는 교과서와 연필 대신 신기한 기계들이 들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게임을 만들고 최신 기기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놉니다. 5 white cubes diagonally on one side. 정답 없는 질문만이 자유롭게 오가는 교실. I already watched the movie, so I know how it looks. 3D 프린터, 로봇, VR 등의 최신 기기가 마련된 이 교실에서 아이들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은 가장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영국 시골 마을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은 약 160명. 그러나 작은 교실 곳곳에는 상장과 트로피가 가득한데요. 이 학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아이들. 이 학교는 영국 정부에서도 ICT 인증을 받은 컴퓨터 교육의 선두주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도구를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로 뽑아보기까지. So we try and teach our children how to be comfortable with new technology. 지능정보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의 교실 풍경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화될 것입니다. 복잡한 코드 입력이 아닌 재미있는 게임으로 컴퓨터와 친해지는 아이들. 계속 누르고 있고 자신이 이걸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게 놀라워요. 시골의 작은 분교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로봇을 조종하며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릅니다. 이렇게 애들이 집중해야 할 때가 있었나 싶은 건 좀 있어요. 고민은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생각해야 하고 어떤 반응이 다음에 이어져야 하고.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실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뭐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데 왜 우리 아마 저기 정성환 군보다도 더 모를 텐데 저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미 코딩을 짜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놀랍고요. 그 외에 요새 보면 초등학생들 그 게임에 몰두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몰두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게임을 막 만들어내거나 뭐 그런 사람으로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도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좋은 일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게임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게임을 여러 가지 게임을 이해하고 다루고 많이 경험해서 게임의 세상을 자기가 이해하게 돼서 자기 주도적으로 게임을 알게 되면 나중에 더 좋은 시나리오도 만들고 좋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요새 정말 코딩 열풍이 불고 있는 거는 수학자로서는 상당히 반가우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코딩이 단지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어떤 출구가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즐거움과 어떤 거기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리고 어떤 분석적인 사고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수학 교육의 또 다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교육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코딩 해보셨어요? 저는 시도도 안 해봤고요. 사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마법사들 같아요. 근데 저희 또래 때 약간 공부를 했던 사람은 코딩이란 거에 대해서 사실 전혀 배운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네, 교육도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지금은 이제 시범적으로 아까 선도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하고 있고 중학교는 2019년, 초등학교 2019년, 중학교 2018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제 의무 교육화되는 걸로 나가고 있고 지금 이미 선생님들 이제 그 연수라든가 또 교재 개발 또 시설 보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이제 시범학교, 선도학교를 가봤는데 아주 수업 분위기가 다르고 재밌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슨 문제를 풀고 정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수리과학적인 계산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 띵킹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의 한 시발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수능 과목에 코딩 과목 들어가면 그냥 사교육 막 생길 텐데요. 네, 그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상스럽게 얘기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딩에 대해서 사교육 말씀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코딩이 지향하는 바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력, 논리력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교육을 해서 문제를 자꾸 풀어본다고 해서 이것이 향상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딩을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학에서 지금 코딩 특기자들을 선발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도 굉장히 인터뷰라든가 그 학생의 이제 사고 능력을 테스트를 하는 것을 하는 거지 이게 프로그램 잘 짜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뭐 의사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 교육자 입장에서 보는 이런 코딩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의사지만 MIT에서 컴퓨터공학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30살이 넘어서 다시 미국에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아 그렇습니까? 코딩은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다른 분야랑은 달리 혼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짝을 이뤄서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겁니다. 수학이나 철학처럼 완전히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야말로 그 사람이 좋아해서 집중해서 가야만 깊이 있게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목 공부하듯이 이렇게 자꾸 스킬을 세우는 거로 되는 건 아니고 이 친구 중에 깊이 빠지는 친구들, 좋아서 깊이 빠지는 친구는 굉장히 깊이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즐거운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코딩이라는 건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과 대화할 때 언어가 필요한 것처럼 앞으로는 수많은 기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기계하고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코드거든요. 그건 외국어 배우듯이 제3, 그러니까 영어 배우고 컴퓨터 언어 배우는 거 꼭 해야 되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어려웠는데 언어로 것이. 컴퓨터 하면 영어는 필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번역해 주니까요. 코딩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의 힘입니다. 제가 만든 저희 집 가훈이 딥 띵킹, 깊은 생각입니다. 그 딥마인드 허서비스가 왔을 때 저희가 저희 가훈을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던데 거기가 딥마인드니까 딥마인드, 딥 띵킹 이런 것인데 이 생각을 잘 하고 많이 하려면은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은 어린 학생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소위 닥치는 대로의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4차 산업 지능정보사회에 대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더 잘 받아들이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끝으로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원종우 대표님. 원래 생각한 말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박한 21세기. 신박한 21세기. 예. 그리고 현명하다면 모두들 꿈을 이룰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꿈을 이룰 것이다. 긍정적이시네요. 현명하지 못하면 꿈을 못 이루니까 이게 포함된 얘기죠. 부정적이시네요. 예. 사회도 개인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저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초 과학에 대해서. 네. 황인희 씨. 글쎄요, 저는 약간 좀 두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약간 귀여운 몬스터 같은 느낌? 박영주 박사님. 네, 저는 뭐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연결되는 시대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직업도 일자리도 우리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바꿔야 된다는 것들에 두려움을 갖지만 또 반면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걸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오히려 흥미롭고 재밌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환 교수님께서. 너 자신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하고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과 기계가 소위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장관님께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4차 산업혁명이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수십 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맞이하고 잘 준비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대단한 도약의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잡을 수 있다. 뭐 이미 잡고 있습니다. 이미 잡고 있고 더 잘 잡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80분 동안 저희 좋은 분들과 함께 우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미래학자 중에 앨런 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래를 만들면 된답니다. 뭐 이런 말이 다 있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면 그대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현명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